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이 콘텐츠는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안성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안녕하세요. 이야기로 떠내는 감성 리뷰 라디오 드라마 천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안산 상록구의 정신적 뿌리인 최홍신 선생과 그녀를 새롭게 조명한 소설 약혼자의 무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약혼자의 무덤은 윤희웅 작가의 작품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상록수 최홍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면의 이야기를 만들어 글을 쓴 약혼자의 무덤까지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록수는 소설로 장편 소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소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교과서에서도 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그 아주 명작으로 손꼽히는 장편 소설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네, 그렇죠. 상록수, 우리 이 지역에 상록수라는 또 지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산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안산 왔을 때 상록수 역을 보고 소설에 나오는 상록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맞았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록수는 누가 지었죠? 심훈이라는 소설가가 지은 작품인데요. 거기에 이제 모델이 되었던 분이 최홍신 선생님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록수가 그 소설 상록수의 중요한 모티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록수에 나오는 최영신이라는 주인공과 박동혁이 나오는데 최영신은 최홍신 선생의 모티브가 되었고 박동혁은 상록수를 쓴 시문에 즉 시문 선생의 그 모티브가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이게 아마 굉장히 그때 당시에 좀 계몽 소설 같은 걸 많이 쓰는 때라서 이게 센세이션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상록수에 가면은 실제로 이제 최홍신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기념비와 기념물도 있습니다. 모실 작가분 소개해 주시죠. 약혼자의 무덤이라는 글을 쓴 윤희웅 작가님을 모시고 상록수에 관한 이야기며 또 약혼자의 무덤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희웅 작가님을 모셔볼까요? 네, 윤희웅 작가님 같이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록수만으로도 이미 존재 가치가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약혼자의 무덤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상상 속의 이야기인가요? 약혼자의 무덤을 읽어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 제가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 문단에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이것은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해하실까봐. 그 인물들도 소설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 마지막 문단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사님과 인터뷰 전에 오늘 나눌 이야기는 오프 더 레코드로 진행될 것을 약속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쓴 글은 오직 나만을 위한 넋두리가 될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소설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은
이 이야기가 소설이라고 읽어보신 분들은 소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을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진짜 있었던 일 같이 굉장히 허구의 느낌이 안 들었어요. 사실에 바탕한 글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 채용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채용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채용신을 기억을 하느냐. 계몽운동가? 그렇죠. 그 농촌 사업가, 농촌 계몽운동가로 채용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독립운동가로 채용신을 기억하는 사람 그렇죠. 또는 여성운동가로서 채용신을 기억하는 사람 생골 학원의 선생님으로 채용신을 기억하는 사람 그렇죠. 또 감리교 신학생으로 신앙인으로서 채용신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설 상록수의 여주인공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이 채용신은 참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네. 그 모습들 다 하나하나 훌륭한 모습들인데 마지막으로 소설 상록수 여주인공으로만 기억하는 모습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묻힌 거죠. 진정한 채용신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록수라는 작품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소설 상록수 여주인공의 채용신이 아닌 진정 운동가로서의 채용신을 기억하고 싶었죠.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 상록수 그 채용신 기념관에 가 보면 채용신 묘소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묘소 옆에 보면은 그 나란히 묘가 있더라고요. 예, 약혼자의 무덤 해가지고 채용신은 천연대. 옆에 그 장로님의 무덤이 있죠. 장로 김학준 예. 교수의 무덤 뭐 이렇게 돼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리고 김학준 교수 무덤 뒤에는 부인 이름과 자녀들 이름이 같이 있어요. 네. 예. 채용신 묘 옆에 약혼자의 무덤이라는 이름을 걸고 묘비에 뒤에는 부인과 자녀들의 이름이 있고 그걸 본 순간 요거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쓴 것이 약혼자의 무덤이었죠. 네. 그 무덤에 묻히신 김학준이라는 분이 실제로 그 무덤이 실제 무덤일까요? 아니면 그냥 가묘같이 그런 무덤일까요? 가면은 아니고요. 그 실제 무덤이고요. 그래서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이장을 해야 된다라고 안산시에 뭐 이렇게 민원도 넣고 그런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안산시 입장에서는 이걸 이장하기도 뭐하고 이장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셈이죠. 자녀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할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뭐 그 약혼자의 무덤으로 남아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 무덤을 만들 당시에 그 부인이 그 얘기를 했죠. 무덤을 쓰고 예.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그랬구나. 근데 진짜 일부 자료에 보면 그 채용신 옆에 묻어달라고 했다고 그러네요. 예. 본인이 원했던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실 채용신이 그 어떤 무서운 병에 걸리잖아요. 뭐 일부는 각기병이라고도 하고 뭐 폐렴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폐결핵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영양이 부족해서 걸린 병 같은데 근데 그 일본에 유학 갔다가 그 오래전에 약혼한 이 김학준 교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돌아가면 결혼을 하겠다라고 그때 당시 한 10년이 됐대 약혼한지 옛날에는 어릴 때 약혼을 하나 봐요. 최용신이 25 정도에 죽은 것 같은데 그러면 굉장히 일찍 약혼을 한 거잖아요. 만났는데 10년이 됐다 그러고 그러게요. 돌아가서 우리는 이제 결혼을 할 것이다 했는데 최용신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한 것 같은데
어떤 미련이 있어서 그랬는지 약혼자의 무덤이 됐네요. 요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이 최용신이와 김학준은 한 동네에 살았어요. 그렇죠. 한 동네를 살았고 최용신은 집이 그 동네에서 이제 그 근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다고 그러네요. 최용신은 부자였고 김학준은 굉장히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그리고 김학준이 최용신보다 한 3살 어리죠. 그런데 이제 그 둘은 일단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나기는 했는데 이 최용신은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곤보가 됐죠. 그렇죠. 열병으로. 네. 열병으로 이제 곤보가 됐는데 그 곤보가 굉장히 심했대요. 온몸에 다. 사진에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온몸에 다 곤보 마마 자국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해가지고 최용신은 결혼을 못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부모조차 이렇게 강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김학준이가 이제 같은 동네 사는 3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김학준이가 굉장히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용신 아버지가 김학준이한테 김학준 부모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약혼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약혼하자마자 김학준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14살 때. 그렇죠. 14살 때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유학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김학준 집안에서 유학 비용을 대줄 리는 만무하고 최용신 집안에서 김학준 유학 비용을 대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10년가량을 김학준이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최용신이는 이제 서신 교환은 했었겠죠. 그렇죠. 서신 교환은 했었고 진짜 만나러 간 건 죽기 6개월 전에 최용신이가 죽기 6개월 전에 일본을 한번 찾아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학준을 만나고 처음으로 이제 장성에서 만난 거죠. 한 10년 만에 그렇죠. 처음으로 장성에서 10년 만에 약혼자를 만났다고 그랬으니까. 만나가지고 몇 개월 같이 일본에 있다가 아마 제 생각에는 최용신이가 김학준을 만나러 간 건 이제 결혼하자. 내가 몸이 너무 안 좋다.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운동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러 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좀 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최용신이 일본 유학을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김학준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몸이 안 좋아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최용신이 일본을 가서 유학을 6개월 동안 가서 김학준을 만나고 6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용신이가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6개월 가기 전에 생골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생골에서 그렇죠. 이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치적으로 최용신이한테 압박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그렇죠. 최용신이가 도피성 유학을 일본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성이 앞에 나와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때인데 여성이면서 또 뭐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또 뭐 빈곤 대치나 아니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막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에 큰 호응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남자가 했어도 쉽지 않은데 여자의 몸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YWCA 지원을 받아서 뭐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정말 어려운 길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간 게 도피성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어찌됐든 약혼자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그렇죠. 있었을 것 같고 마음이 좀 무너졌나 그때 당시에 많이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 감정적인 것에 기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용신이가 일본에 가서 6개월 김학준과 같이 유학생활을 같이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병이 재발되고 그렇죠. 그해 그 겨울이죠. 그러니까 연초에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죽음이 신문에 났어요. 최용신이가
이렇게 여성 활동가가 농촌 계몽 활동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활동하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고 그 신문을 심훈이 봐요. 예. 작가가. 신문 작가가 봤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신문 작가도 서울에 있다가 피해서 지금 고향에 내려온 상태예요. 그렇죠. 서산인가 예, 어딘데? 가까워요. 네, 당진인가 서산인가 그래요. 그래 내려온 상태에서 또 신문도 몸이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병 그 간호를 하면서 요양하면서 신문을 보고 또 마침 조선일보에서 그 신춘문회를 해요. 동아일보에서 그 신춘문회를 하는데 신문이 요 이야기를 한번 써야 되겠구나. 작가 신문은 네. 그 고향인 그 말씀드린 그 당진 부곡리에 네. 내려와서 신문 기사를 보고 이 이야기를 좀 쓰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쓰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쓸 때 당시에 신문은 채용신을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취재차 요 반월의 성골교회에 오긴 왔어요. 와서 취재도 해가지고 가고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요 신문이 잘못했어. 내가 보기에는. 왜요? 이 소설을 쓰면서 소설에 로맨스가 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로맨스를 박동혁이라는 인물을 로맨스로 넣었죠. 그렇죠. 근데 이 박동혁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신문의 조카야. 심재영에서 유래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시문의 이야기다 뭐 얘기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조카가 그 시골에서 같이 그 농촌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신문의 조카 그 심재영을 모델로 박동혁을 삼았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예. 근데 로맨스가 되다 보니까 네. 채용신이는 그냥 여주인공이야 소설 속. 아. 그동안 운동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소설 속 여주인공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 채용신이라는 굉장히 큰 인물을 로맨스에 그냥 허구적인 인물로 그렇지. 그냥 만들어버린 거네. 해변에서 키스하는 연희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채용신이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소설 상록수의 채용신이 아닌 다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한테는 분통 터지는 일이었죠. 그렇겠죠. 그런데 요 이야기가 그냥 소설로 끝났으면 되는데 영화로 제작이 되면서 대박이 났어요. 영화로도 나왔구나. 이 영화로 신상옥 감독이 영화를 맞아요. 만들었네요. 그 영화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 대박이 났는데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영화를 보고 상록수 따봉 하고 갔어. 그때 따봉이 벌써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상록수를 극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록수 새마을운동 뭐 이렇게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새마을운동 하고 관련이 있었겠죠. 그래서 상록수가 막 난리가 났을 때 짠 하고 나타나죠. 내가 소설 속의 박동혁입니다라고 김학준이가 나타났죠. 그전에는 소설 상록수가 나올 때만 해도 김학준은 내가 소설 속 박동혁입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영화가 대박이 나고 사람들이 막 상록수 아리를 할 때 그때 김학준이가 내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그때도 누구 아리 이런 걸 했구나. 우리가 손석구 아리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김학준이가 채용신의 약혼자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것 같았으면 일찍 하던지. 그러니까 왜 조금 그 김학준이란 인물이 썩 호감이 안 가네요. 뜨니까 비겁한 듯한 느낌. 그 영화가 제작이 되고 발표가 된 게 채용신이 죽고 한참 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서야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죠. 61년도에 제작을 했네요. 예. 죽고 나서 꽤 오랜 뒤에 저기구나. 그 교수 또는 김학준 뭐 장로 뭐 이렇게 여기 제 글에는 이제 길금복 여사가 김학준
그 장로의 부인이 길금복 여사가 장로님 이렇게 평소에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김학준 장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김학준 장로가 김학준 교수가 교수 생활을 오래 했어요. 교수가 왜 내가 박동혁입니다라고 나온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하게 됐죠. 저는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그때서야 하필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소설이나 최용신이라는 인물이 널리 알려지니까 거기에 편승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이 특별히 무슨 막 운동을 많이 했어요? 계몽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김학준 교수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한 3년 감옥에 가긴 했어요. 3년 감옥에 가긴 했는데 그것도 조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학준을 자꾸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죠.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교수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하긴 일본에서 그렇게 오래 저기 유학생활을 했으니까 교수가 될 만하죠. 그러니까 김학준 교수는 제가 소설 속에도 나오지만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김학준 교수는 자신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 자기만을 사랑했어. 그래 자기는 수선화를 닮은 듯하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수선화의 나르시즘.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본인을 굉장히 사랑했죠. 자기애가 아주 강하신 분이었구나. 결국은 최용신이 건강했으면 누려야 할 어떤 것들을 김학준이 누렸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쯤에서 그 약혼자의 무덤 중 일부를 낭독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그 김학준 교수와 길금복 여사가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어떻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안미아님께서 어떻게 그걸 묻어달라는 이야기를 그 최용신 옆에 묻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소설 속에 그 장면을 썼어요. 그 장면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발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장로님은 가쁜 숨을 뱉으며 한동안 제 손을 잡고 있었죠. 호흡이 돌아오자 장로님은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거든 최 선생이랑 학원 옆에 가지런히 묻어줘요. 최 씨 문중도 못했고 루시 여고에서도 못한 일이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혀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장로님하고 결혼한 지 38년이 넘었어요. 우리에게 자식이 2남 3녀 5이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무덤을 최 선생 옆에 묻어달라고요? 그럼 저는요? 우리 아이들은요? 참으로 마지막까지 너무하시네요. 꼭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샘골교회 이 목사님과 홍 장로님을 찾아뵈면 도와주실 거예요. 미리 말씀드려놨어요. 당신은 박동혁이 아니라 김학준이에요. 엄마가 분명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소설 속의 여인 옆에 묻혀있다면 아이들이 받을 상처, 제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요? 당신 질투하는 거요? 그녀는 찻잔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이 찻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그녀는 호흡을 다듬고 마저 이야기를 이어갔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책을 사서 읽어보시길. 네, 책 홍보는 이렇게 하시는군요. 정말 끝까지 그 나르시즘적인 그런 말을 한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 정말 김학준이라는 인물이 최용신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뭐랄까
연대의식 아니면 미안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요. 이 이야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김학준 교수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참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두 개의 무덤만 나란히 있을 뿐이니까 우리의 상상은 끝도 없이 펼쳐지겠죠. 실제로 안산시 본호동에 그 최영신 기념관이 있잖아요. 네. 거기 가보면 감리교회도 있고 그 무덤도 나란히 있고 또 그 공원을 좀 이것저것 꾸며가지고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잘 가꿔져 있고 볼 게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정확히 이렇게 무덤은 자세히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오래전에 갔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약혼자의 무덤을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무덤은 그 동네에 살았는데도 무덤은 보지 못했는데 예, 그냥 아이들이 놀이터 삼아서 많이 놀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관이나 뭐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졌지 무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 와가지고 운동하고 아니면 이야기 나누고 그런 자리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용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이게 우리가 지금 안산에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한번 노래를 좀 들어보고 양희은의 상록수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저 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부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
네, 싱그럽고 푸르른 상록수를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채용신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채용신 이야기가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용신이 고향이 어디죠? 예, 함경남도 덕원군 현면 두남리. 예. 함경도쯤이면 굉장히 저쪽 북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북쪽에서 요렇게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 안산이라는 그러니까요. 곳까지 와서 예. 그런 어떤 야학도 설립하고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뭐 어떤 것들도 전파를 하고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으면 그런 활동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버지하고 그 집안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도 여기 보니까 이제 신간의 덕원지부 부회장을 뭐 역임하고 민족운동을 전개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찍부터 민족의식이 강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집안 분위기를 많이 영향을 받았겠죠. 아무래도. 윤용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용신이라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집안에 네. 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집안 네, 뭐 채용신뿐만 아니라 식구들이 이제 서울에 많이 왔죠. 그래갖고 채용신이도 고등학교를 협성신학교로 예. 서울로 왔죠. 협성신학교에 와서 처음 만난 교수가 황해덕, 아주 유명한 우리 황해스더, 황해덕 교수를 만났죠. 황해덕 교수, 황해스더 교수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여성 독립운동가로 1세대로 활동을 하면서 농촌 그 사업 지도 교수로, 그러니까 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해스더 교수가 농촌운동을 YMC, YWCA와 함께하면서 채용신은 자연스럽게 농촌운동에 함께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겠네. 분위기가 뭐. 네. 그리고 채용신이가 그 처음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가고 굉장히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채용신이는 그나마 저 소위 말하는 금수저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쌀밥 먹고 지냈는데 내려가고 농촌을 가보니까 와 이거 안 되겠구나. 농촌에서 내가 할 일이 많겠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고 농촌으로 내려가서 이제 농촌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31년도에 여기 생골 마을로 왔대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생골 마을이 채용신한테는 첫 번째 파견지예요. 그러니까 그 황해스더 교수가 채용신을 생골로 보낸 이유는 뭐냐면은 생골은 일단 그 서울하고 좀 가까웠고 그렇죠. 수원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수원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틀이 좀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용신이한테 너무 험한 곳을 못 보낸 거야.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 있고 그런 데서 시작을 해라. 그래서 채용신이가 이 샘골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맨 땅에 해당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데에서 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때가 사실 일제 강점기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떤 사명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열정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나라를 뺏겼으니까. 근데 그래도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 우리가 어디 뭐 험지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와가지고 약 차리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대단한 뭐라고 해야 되나 앞서가는 인물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용기를 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계몽 운동가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나보고 하라고 했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유리천장 얘기하고 남녀 평등 얘기하고 했는데 이때만 해도 1930년대 막 요때 그렇죠. 아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1970년대에 살았어도 힘들었는데. 그럼 1930년도에 여성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겠어요. 사실 사람들이 눈길도 주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기독교를 믿는 어떤 그런 기반이 있다면 이제 그런 사람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겠죠. 근데 일반인한테는 눈길도 받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YMCA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기관들이었잖아요. 단체였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최용신이 활동한 그 곳에 그 감리교회 제가 가봤잖아요, 전에. 여기 어떤 자료에 그 얼마나 이제 배척을 받았는지 그 에피소드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주민들은 그녀가 위생생활, 생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제기 파리 한 마리도 파리 안 잡아도 파리에 물려 죽은 놈은 하나도 없었다네. 책상 물림에 젊은 처녀가 무엇을 한다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가? 라고 핀잔을 주곤 했지만 그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구박과 뭐 핍박 이런 걸 받았을지 눈에 보이는 듯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용신이 참 대단했던 부분이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YM이나 YW나 이 지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용신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원을 요청을 했고, 그다음 이제 잡지에 기고를 해서 호소를 하기도 했고, 그래갖고 그 지원금을 받아서 기금을 모아서 그 생활학교를 계속 키워나갔던 거였죠. 아무튼 나라가 뭐 사회가 발전하려면 문맹이 퇴치돼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크게 신경을 썼던 게 그 문맹 퇴치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래야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읽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죠. 예. 그 낮에 힘들게 일하고 밤에 또 뭐 약하고 가리키면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생활 개선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뭐 뽕나무 심기, 누에치기 이런 것도 하고 유실수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심고 아무튼 생활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네. 약혼자의 무덤에 최용신 이야기는 없어요? 왜 없어요? 주인공이 최용신인데. 최용신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책에? 최용신을 그러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 원산에서부터 쭉 자라온 이야기를 약혼자의 무덤에서 다뤘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최용신이 실체를 먼저 다뤄야 하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약혼자의 무덤에 기승 부분이 최용신이 이야기가 들어갔죠. 그 다음 김학준의 이야기가 최용신 죽은 후에 김학준 이야기가 들어가고 맨 마지막이 김학준 부인이었던 길금복 여사의 이야기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김학준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최용신이나 길금복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더 연관지어서 많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뭐 여기저기서 계몽 아니면 뭐 사회 활동, 사회 정화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농촌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여인들이 한 사회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용신이 일단 그런 것도 좀 아이러니한데 미디어의 힘이 참 세구나. 소설 상록수와 영화 상록수가 최용신이라는 인물을 완전히 지워버렸잖아요. 네네. 그게 다 미디어의 힘인데, 미디어의 힘이고 뭐 소설의 힘인데
그러면 진정한 채용신은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설 속에 영화 속에 채용신만 찾다 보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고생을 하고 계몽운동을 하고 농촌운동을 하고 그 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그 어린 채용신을 우리는 쉽게 너무 잊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또 채용신이라는 실제 인물보다는 채영신이라는 소설 속 인물을 먼저 알게 됐거든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상록수라는 소설이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채용신보다는 채영신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더 가까이 느끼고 실제라고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소설이라는 게 허구라는 생각을 그냥 잠시 잊어버리고 이게 실제가 아니었나? 뭐 아니면 이게 실제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영신이 실제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그런 어떤 소설적인 힘이나 아니면 드라마적인 힘 그런 것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영화적인 힘 그런 것들이 컸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의 힘이 실제를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약혼자의 무덤에는 3명의 인물이 나와요. 네. 그 채영신, 길금복 그리고 김학준. 김학준을 중심으로 채용신이 있고 길금복 여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세 사람 중에 행복했던 사람은 김학준밖에 없었고 채용신이는 죽고 그 길금복 최대 여사는 피해자는 누구예요? 최대 피해자는 저는 길금복 여사가 최대 피해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채용신은 죽었지만은 그 죽음이 그러니까 김학준이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 채용신은 그 삶을 살면서 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채용신의 삶 지금도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소설 속의 채용신이 아닌 인물 채영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채영신 기념관도 생기고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길금복 여사는 그냥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평생을. 웃긴 이야기를 하나 한다 그러면 김학준 교수가 채용신이가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유학 생활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이 끊기는데. 약혼자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해요. 거기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길금복 여사를 거기서 만나요. 교회 목사님 소개로 길금복 여사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신혼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조선어학회 사건이 나면서 김학준이가 잡혀 들어가요. 잡혀 들어가기 전날 김학준이가 이제 채영신이한테 받은 편지들, 문서들 다 태웠죠. 다 태우고 뭐 태울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잡혀 들어가는 판국에 그렇죠. 괜히 밝혀지면 더 큰 화를 입으니까.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학준이가 채영신의 모든 자료들을 다 태우고 잡혀 들어갔고 한 3년을 사는데 그때 길금복 여사가 뭘 했냐. 김학준이가 잡혀 들어갔을 때 그 판사 집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식모 생활을 해요. 남편 빼달라고. 어유야. 대단하네. 엄청난 또 다른 희생이네요. 남편 빼달라고 그 판사 집에 가서 식모 생활을 한 3년을 해요. 그렇구나. 그런 부인이 또 없네요. 그런 부인을 와서 마지막에 난 그 최 선생 옆에 묻어주오 이러고 말하고 가버리니. 그러니 그 자녀들도 다 이민을 갔어요. 한국 땅에 못 살겠다 그리고 다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길금복 여사도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근데 이 여사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 말도 안 되는 그 남편의 유언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죽은 다음에 내가 안 지켜도 되는데. 그렇죠. 죽었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데 길금복 여사는 그 마지막 유언까지 지켰어요. 그러면서 그 무덤을
그 약혼자의 무덤을 만들고 나니까 많은 데서 막 난리가 난 거야. 네. 그 최영신 쪽 집안에서도 난리가 그렇죠. 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학교 쪽에서도 난리가 나고, YM, YW 다 난리가 났는데 이 무덤을 쓴 걸 그러면은 파봐라. 그럼 난 지금도 우리가 무덤을 못 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손 못 대죠. 손을 못 대. 그럼 팔아. 그럼 내가 난리가 날 거다. 막 협박하고 그 많은 사람들하고 싸워가면서 길군복 여사가 무덤을 지키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버린 거죠. 김학준이라는 인물은 두 여인으로부터 출발해서 두 여인으로부터 만들어지고 마지막 그 무덤까지도 두 여인의 역할이 컸네요. 그렇죠. 네. 와, 대단한 사람이네요. 김학준이라는 사람. 복이 많은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는 계몽운동과 채용신과 헌신적인 내조를 한 길군복 여사를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 여인들이 아니었으면 발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김학준이라는 인물이. 이 김학준이라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학준이가 그런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게 묻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닌가. 우리가 김학준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네. 그것이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 되고 최영신이가 진짜 농촌운동가로서 계몽운동가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냥 우리들 역시 그냥 소설 속의 하나의 로맨스로 치부해버리면은 진정한 여성 해방은 더 이상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김학준의 묘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야기를 지워버릴 수도 없고 그러네요. 그 최용신 그 선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 모습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소설 속의 상록수의 최영신이 아닌 실존의 최영신으로 더 많이 부각이 되면은 그 이야기가 그렇죠. 죽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각시키는 역할이 아직 미비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뭐 그래도 상록수 문화제하고 매년 그렇죠. 상록수 문화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최용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와줘서 소설 속에 김학준이만 용되는 그런 소설 속의 상록수가 아닌 실제 최용신의 상록수가 만들어지기를 원할 뿐이죠. 네,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이죠. 자, 이쯤에서 노래 좀 한 곡 들을까요? 그러면은 기억의 숲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윤한이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바라본 우리가 함께 걷던 그 길 하고픈 말이 떠올라 숲의 끝에 널
네, 기억의 숲 윤하였습니다. 윤한이라고 했는데 윤하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윤희용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채용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 또 소설 약혼자의 무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윤희용 작가님은 오늘 어떤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약혼자의 무덤은 저한테는 굉장히 그 소중한 소설 중에 한 작품인데 꼭 그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상록수에는 채용신과 김학준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길금복도 있다. 그리고 길금복 여사와 자식들도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소설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좀 담았는데 상록수 그늘 속에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길금복 여사와 자식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길금복 여사의 마지막 한마디, 그때 세상이 그랬어요.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는 지금이 나의 잘못처럼 그녀에게 미안했다. 김학준이 채용신을 사랑했는지 농촌 사업에 투신했는지 이제 관심도 없다. 다만 길금복 여사와 그의 가족들이 특별한 삶에서 벗어나 평범한 순간들의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굳이 페미니즘을 말하고 싶지 않다. 길금복 여사의 아픔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인, 우리의 딸의 아픔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가 소설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길금복 여사의 아픔은 우리 엄마, 우리 부인, 우리의 딸의 아픔일 수도 있다. 그냥 묵고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드라마 천국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상 윤희용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우리는 이제 드라마 천국을 끝내고 다음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제발. 제발. 바람이 분다 서로